뵙게 돼서 먼저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대전환의 시대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0년을 잘 복기하고 분석하면 미래 100년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999년 0시에 방송됐던 MBC를 통해서 미래 100년, 과거 100년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어령 장관님하고 같이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과거 100년과 관련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100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리뷰를 해보면서 제 스스로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시대는 지금 제가 본격적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이유는 이미 1900년대 초부터 이 디지털로의 전환의 움직임, 인류의 노력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1960년대 미국의 IBM이 이제 컴퓨터라는 것을 세상에 등장을 시켰고, 1980년대에 이 컴퓨터가 대한민국에 처음 이제 그 보편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0년대에 이미 1인 미디어 시대가 예고가 됐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1인 미디어 시대의 최전성기입니다. 이러한 이 지난 100년의 그림을 한 장의 그 사진으로 한번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자, 여기 요 사진에서 보시면은요, 1900년대 뉴욕 5번가에 자동차가 딱 한 대 있습니다. 나머지가 전부 마차입니다. 그로부터 13년 후에 뉴욕 5번가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마차는 딱 한 대 있고 전부 자동차로 13년 만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죠. 어떻게 보면 지난 100년 전에 시대상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을 가장 변화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네, 컴퓨터를 비롯한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2007년도에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1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15년,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 13년의 변화, 또 우리가 스마트폰, 컴퓨터에서 시작된 스마트폰을 통한 그 15년의 변화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빠른 그 시간과 속도의 전쟁이 있었는지. 제가 2010년도에 애플의 2인자였던 팀 쿡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팀 쿡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을 탁 들어 보이면서 이거 별거 아닙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거 아니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들어봤더니 자기하고 스티브 잡스하고 둘이 앉아서 이 세상에서 안 쓰이는 기술을 우리가 전부 다 집약해보자. 그런데 그 안 쓰이는 기술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삼성전자가 퇴짜놓은 기술을 우리가 한번 전부 모아보자. 그래서 그것을 조합한 것이다. 저한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그 당시에 충격이었고 또 약간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해필이면 왜 한국 사람들을 앉혀놓고 삼성전자 이야기를 꺼내고 이게 별거 아니고 기술을 다 조합한 거고 이 세상에 다 떠돌아다니던 것들인데 남들이 안 쓴 거를 우리가 모아놓은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스마트폰의 미래에 대해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떠돌아다니는 많은 것들, 많은 그 중에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융합하고 누가 A 플러스 B를 C로 만들어내느냐, 그 전쟁이 지난 100년간 있었고 앞으로 미래 100년도 있을 것이다 라고 감히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많은 변화가 있었느냐. 제가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특별히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늘 기술의 발전은 어떤 병과 함께 사회를 대변혁시켰습니다. 중세에는 흑사병이 돌면서 봉건주의 시대를 몰락시켰고요. 스페인 독감, 19세기 말에 스페인 독감은 많은 세상의 변화,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변화를 시켰는데 그 중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 도시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주거용과 상업용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연적인 어떤 형성에 의해서 주거 형태를 이루는 그러한 촌락이 형성됐었는데 스페인 독감 이후에 도시의 변화가 가장 그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이고 이것이 맨하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지금 많은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재택근무와 생활의 변화, 온라인 상품의 어떤 그 호황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미 다 체험을 하고 있었고 지난 2년 동안에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왔던 그러한 정말 많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스타트업과 벤처라는 새로운 그런 어떤 기업들이 탄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변화를 이끌었다면 코로나 이전에는 대한민국이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한다면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이제 중소 벤처 스타트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것이죠.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과 벤처의 기술이 어떻게 융합하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느냐 이 싸움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것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어떤 변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100년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은요. 스페인 독감 이후에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또 그 1930년대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산업과 문화와 금융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오일 이코노미 중심으로 됐고, 그리고 이 오일 이코노미와 함께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반도체라는 것이 트랜지스터의 발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지금의 가상화폐처럼 이것이 가짜가 아니냐 하는 많은 의구심이 있었지만 결국은 인터넷과 IT가 지난 100년의 20세기 말에 새로운 하나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볼 거는요.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 어떤 패권 전쟁 이것을 저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바로 붉은 깃발법입니다. 붉은 깃발법 다 아시죠? 자동차의 속도를 마차보다 빨리 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100년 전에도 이러한 기득권과 또 이런 규제가 사회를 억압하고 있었고 기득권의 어떤 혁신에서 그 혁신의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송두리째 가져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의 산업적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붉은 깃발법의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가게 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944년도의 브렌트우드 협정이죠. 이 브렌트우드 협정은 지금 우리가 복귀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1, 2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한 세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간다는 세계 각국의 재무장관 또 교수들이 전부 미국의 브렌트우드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것들이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에 관한 기초도 이때 만들어졌고요. 미국이 이제 자본과 인력과 뭐 기술과 모든 것을 다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것인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당시에 미국의 화이트 재무부 차관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금 1온스를 35달러라고 규정을 하자. 그리고 앞으로 모든 무역은 달러화를 기초로 한다. 미국이 영국에 있었던 그 금을 거의 다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패권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데요. 저는 이때 브렌트우드 협정에서 만들어졌던 1온스는 금 1온스는 35달러다. 이것이 지금의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어떤 화폐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과 이 협정과의 연관관계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요새 중앙은행들이 이야기한다는 디지털 화폐의 어떤 그 근원이 되는 기본 원칙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한 하나의 또한 새로운 디지털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그 디지털 공간 속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어떠한 기준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패권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오일 이코노미,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결국 미국은 브렌트 우주 협정 이후에 달러를 찍어내면 그냥 부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에 결국은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안보 자산이 무엇이었느냐? 기름입니다. 근데 이 1950년대, 60년대 대호황이 바로 중동전쟁으로 1970년대에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에 어떤 그 구멍을 메꾸는 역할을 바로 이 오일 이코노미 주도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오일 이코노미를 통해서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태동한 이 반도체가 앞으로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대만 계속 반도체의 협박을 하는 어떤 그런 전략적 그걸 구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이 그동안은 전략 자산으로 주로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를 했었는데 이제 반도체를 하나의 전략 자산, 안보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강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 100년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 미래 100년을 지난 100년과 비교해보면 여기서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인구의 자연 감소를 가져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의 삶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소로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저도 이것이 매우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주요 국가의 그러니까 뭐 OECD 국가 정도 되겠죠. 세계 주요 국가의 국가 부채 비율이 124%였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도 돈이 많이 풀렸던 거죠. 이 전쟁으로 인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127%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127%라는 거는 1, 2차 세계대전 직후보다 더 많은 돈들이 지금 전 세계에 풀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이미 부동산 값이 다 한번 올랐고요. 올해의 가장 큰 화두 물가이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물가는 저금리 시대의 종말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돈이 다시 은행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늘 미국보다 1.5% 정도 금리가 높아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경제가 안정적으로 가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금리를 올리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문제와 물가 문제를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1960년대 이후의 하반기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 미국의 소비자들의 어떤 새로운 공급망을 엮어주는 국가였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이 새로운 밸류 체인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죠. 거기서 이 중국의 영향력을 잘라내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지금 새로운 공급망 형성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바이든이 1월 달에 1조 달러의 새로운 미국의 투자 계획 예산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산을 쭉 분석을 해보면 미국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동안에 중국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그 서플라이 체인을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받았던 이 서플라이 체인을 끊어내면 이 혜택을 어느 나라가 받을 수 있느냐?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 중에 어딘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딘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연관성을 띄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도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일본 들여다보니까 일본은 IT가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속도의 문제가 현재 있습니다. 한국이 제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저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호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100년은 지난 100년은 영국과 미국의 싸움이었고 영국에 있던 많은 것들이 미국으로 옮겨갔다면 이제부터의 100년은 결국 미국과 중국의 싸움입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전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디지털 화폐이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화폐를 미국과 중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핸들하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어떤 하나의 그 수단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디지털 화폐가 미국의 어떤 기축통화를 흔드는, 중국의 위안화의 그 어떤 그 기축통화를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중에 하나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텐데, 특히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그동안에 돈을 많이 뿌렸습니다. 스리랑카가 최근에 완전히 폭망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리랑카의 예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다 중국에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것을 위안화로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결국 기축통화를 뺏기지 않겠다는 중국의 야심이 거기 숨어 있는 것이고요. 러시아가 최근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다 루블화로 결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그런 어떤 기축통화 정책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자,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지난 100년 동안 오일 이코노미가 미국 주도의 패권을 이제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후변화, 탄소 중립 이러한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 기름으로 무엇을 하는 시대를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은 다 우리 지구인들이 갖고 있는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려고 하니까 결국 탄소 중립 문제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탄소 중립을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가기 위해서는 원전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럼 이 원전을 과거의 전통적 방식의 원전으로 계속 가져갈 것이냐? 이거는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미국은 이미 전통적 방식의 원전은 이것이 그 단가 문제로 인해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전을 SMR, 소형 원전으로 이제 지금 바꾸는 이제 전략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형 원전과 관련된 기술이 미국이 가장 앞서 있다? 아닙니다. 이 소형 원전과 관련된 기술은 러시아와 중국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소형 원전을 뒤처진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건 역시 미국 입장에서는 손잡을 나라가 한국, 일본, 호주
등등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을 발전시키기에 사회적 분위기가 지진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과거와는 다른 자세로 계속 손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100년에서 우리가 이제 가야 할 방향 중에 탄소 중립, 이것은 우리 모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고요. 이 환경 문제, 이건 역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탄소 중립과 환경,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이것이 이제 같은 덩어리로 굴러가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한국은 더 높여야 되는 건 맞죠. 다음에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도 소형 원자로 쪽으로 방향을 틀고 이것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100년에 우리의 어떤 경제 구조, 사회 구조, 그 다음에 국가의 구조 등을 가장 크게 변화시킬 것이 바로 AI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은 저는 이것이 이제 크립토 커런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요. 또 이 블록체인 기술은 저는 우리 사회가 늘 시대마다 해결하지 못하는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시대의 한국과 일본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일제시대 이후에 단 한 번도 어떤 산업 분야에서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와서 우리가 좀 큰소리 좀 치고 있죠. 바로 반도체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반도체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왔다는 거는 다 아실 거고요. 그러면 이 반도체가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배경은 바로 1980년대의 플라자 협정이죠. 그러니까 그 플라자 협정이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일본이 너무 앞서가니까 미국에서 일본을 얘네들 이렇게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통제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환율 조정을 통해서 일본을 누르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에 같이 함께 눌렀던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미국 수출을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딱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것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미국의 프라자 협정으로 인해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40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반도체 강국으로 이제 올라섰는데요. 우리가 백신과 관련해서 모더나를 수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더나가 사실은 굉장히 조그만 벤처 회사입니다. 보스턴에 있는. 그런데 반셀이라는 CEO가 백신을 스위스에서 주문 생산을 하는데 스위스가 파이자가 워낙 큰 회사니까 파이자가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모더나 거를 뒤로 제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CEO가 그런 어떤 생산 공장을 자기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한국, 일본, 캐나다 이 세 군데를 동시에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일본은 포기했어요. 포기한 이유가 IT가 안 되기 때문에 속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캐나다에다가는 자기네가 직접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고 한국에는 삼성바이오하고 같이 위탁 생산을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 정도로 이 한국과 일본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 일본은 지금 그냥 죽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5G 시대에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1G, 2G를 이끌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하고 일본이지 않습니까? 3G, 4G를 이끌었던 나라가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 상국이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5G 포기하고요. 6G 연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도 양자 컴퓨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거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일본이 전략적으로 특히 동경대학을 중심으로 동경대학이 IBM하고 손을 잡고 양자 컴퓨터에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반도체? 이거 반도체, 한국처럼 메모리 반도체 계속 찍어내고 이거 갖고 이제 승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반도체 소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바꾸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G 시대에서 6G로 넘어가면 결국은 이제 이 통신에 있어서의 그 속도 전쟁인데 반도체, 그러니까 반만 전달되는 이거 갖고는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도체를 만들다 보면 이것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쵸?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도 조절도 되는 도체의 어떤 그 반도체의 소재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 투자하는데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MIT하고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일본보다 지금 좀 잘 나가긴 하는데 국가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저력이 아직 쌓여 있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지금의 요 단계를 넘어서는 이후의 투자에는 아직 우리가 약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은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또 뒤처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신,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일신, 우일신, 여기서 가장 저는 무서운 적이 바로 기득권이다라는 거죠. 기득권에 안주하는 거.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은 모두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매일매일 변화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재미있기도 하고요. 인생이 피곤하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블록체인,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과 앞으로 메타버스의 세상이 앞으로의 미래 100년을 상당히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2020년에 DeFi가 하나의 그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였다면 2021년은 NFT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2022년은 뭐냐? 바로 DAO입니다.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디지털 협동조합,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DAO라는 형태의 법인을 이미 이제 법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주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던데 저는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이 DAO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세상은 돌고 돕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그러니까 잘못된 자본주의가 팽창하면서 공산주의가 나타났듯이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너무나 양극화, 부의 쏠림 현상이 만든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DAO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주주가 누구인지 투명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거기 주주가 다 참여해서 이제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옐로우스톤 주변에 있는 한 도시가 다오시티라는 명명을 얻었습니다. 왜 다오시티라고 명명을 얻었느냐?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다오라는 조직에 모두 들어와서 투표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결국 과거에도 보면 로마 시대로 돌아갔을 때요. 로마 공화정, 직접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인구가 불어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적 변혁을 겪으면서 의회 민주주의가 됐는데 이 의회 민주주의에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결국 디지털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지금 새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 100년에 이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제 늘 사회가 뭔가 그 변화 속에서 불만이 양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 양극화는 늘 존재했었습니다. 늘 존재했었고 이것이 이제 점점 볼륨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극화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늘 정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의 가치가 바로 이 양극화를 바라보는 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저는 그것이 리더가 갖춰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는 단순한 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 가정에서의 문제에서도 쏠림 현상이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오는 문화의 차이, 많은 것들을 저는 설명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양극화와 관련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여기에는 정답이 없죠. 정답이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 시대의 리더가 될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어떤 시대를 준비해야 되느냐. 저는 바로 우주시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1995년부터 97년까지 로스앤젤레스 특파원을 했었는데요. 그때의 저의 주 취재 무대가 물론 LA에 있었기 때문에 헐리우드도 있었지만 제트 프로포션 레버러토리, 그러니까 JPL이라는 미국의 나사의 그러니까 지구 밖으로 나가는 로켓을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파사데나에 있는 JPL을 제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거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1996년도인가요? 7년도에 미국이 패스파인더라는 그 화성 탐사선을 쐈었죠. 그 화성 탐사선의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제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얻은 결론은 이 우주를 탐사하는 거 별거 아니구나 였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우주의 원리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느냐의 문제이고 그 수학적인 계산을 어떤 컴퓨터를 써서 빨리 계산하느냐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를 만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재질을 무엇으로 쓸 거냐 그거의 경쟁인데 이제 우리가 영토를 넓혀야 하는 것이 우주입니다. 나라의 크기는 디지털의 크기이고 디지털의 크기가 나라의 크기다라는 말을 제가 썼었는데요. 결국 그 디지털이라는 것이 무한대의 영역을 확보하는 전쟁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우주 시대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반도체에서 양자컴, 그 다음에 통신으로 보면은 5G, 6G 시대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이고요. 그 다음에는 통신, 이 5G, 그러니까 이 속도, 그러니까 통신, 커뮤니케이션의 이 부분을 우리가 선점했다는 거죠. 5G, 6G 시대를 뛰어넘는 우리의 미래 100년의 준비는 이 우주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요리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정말 뒤처져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에도 뒤처져 있고 일본에도 뒤처져 있고 인도에도 뒤처져 있고 호주에도 뒤처져 있고 다 뒤처져 있습니다. 심지어 대만에도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가실 여러분들이 많은 좀 생각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미래 100년 대한민국을 잘 책임져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정말로 여기서 더 점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머무를 것이냐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5년, 앞으로의 10년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셔서 정말 대한민국이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